이 공간은 원래 뭔가요? 접견실. 시장이 면접하기 전에 잠깐 네네네. 이게 얼마나 됐어요? 연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민주공대 네. 공대를 나온 사람이 법대 나오셨잖아요. 여기 나오면 뭐 저거 하나 줘요. 이 생각해 졸업 보겠습니다. 증명서를 하나씩. 원래 법대셨다가 아니요, 나는 4개월 1학년 때 잘렸으니까. 그때 졸업은 했나요? 저는 사회학과. 저는 나중에 감옥 갔다 와서 졸업했죠. 진짜 우리 김민석 원장님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내가 변호사였다니까. 근데 이문화원 사건 그때 진짜 그 저 신광옥 그 예, 공항검사를 그냥 떡을 만들었어. 발전평을 하자면 거의 말을 못했어. 뭐 나도 그때 30대 초반인가 그러니까 한 그때 20대 중반 정도 됐을 거고. 20대 저는 초반이었고요. 21였으니까요. 그때 저희 맡아주셨던 그 변호사님이 홍성우 변호사님. 그때 이제 저희 인권 변호사 1세대들. 그렇죠. 그분들 홍성우, 되고. 황인철, 예, 이돈명. 야당 쪽으로 해서 박찬종. 그때만 해도 조갑재 부장이 그 당시 월급 조선을 쓰면서 민주진영 예, 예. 학생들 옹호하는 글을 썼던 때예요. 월간 조선 같은 데가 네. 상당히 괜찮은 잡지였어요.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민주공대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오늘은 민주공대가 민주시립대가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촛불혁명의 발판을 만드셨고 또 임종석, 하승창 등 쟁쟁한 서울시 출신들을 이제 청와대에 진출시키고 제가 사실상 권력의 배후인가요? 그렇게 네. 되고 이제 3선에 도전하고 계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 모셔서 향후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박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조순, 고건 두 분 이후에 첫 민주당 시장이세요. 예, 그렇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조순 시장 저희가 첫 당선시킨 거죠. 예, 예, 야당. 예. 그때 이해찬, 저, 백이선 셋이 선대본부장, 기획단장, 대변인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던 기억입니다. 예,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선되자마자 삼풍부터 예, 시작을 예. 했었죠. 혹시 이런 조사가 있나요? 역대 시장, 그러니까 민선 시장들의 어떤 업무 평가 또는 만족도를 혹은 시민 혹은 공무원들이 누가 제일 만족스럽다, 누가 제일 잘한다. 혹시 이런 조사가 있나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들을 비교해서 뭐 어떤 특징이 있었다, 그 시대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네. 이런 거는 나오지만 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 가장 법한데 말이죠. 좋아했는가. 보통 뭐 예를 들어 복지부 장관 중에 누가 최고였나 이런 조사를 공무원들한테 하는데 한번 해보면 네. 몇 등쯤 하실 것 같으십니까? 글쎄 자신이 없는데. 서울시장이라는 게 참 독특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당선된 분들만 보시면요. 조순, 고건, 이명박, 제가 이명박 그 당시 시장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그리고 박원순. 네.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종의 비정치적인 정치. 조순 네. 고건은 다 영임 내지는 행정고건 행정 출신이고 예, 예. 이명박 오세훈은 정치권에 있었지만 정치를 떠났다가 다른 칼라로 돌아와서 그러네요. 된 네. 것이고 이제 박 시장님도 시민운동회 전 예. 지금도 시장님께서 쌩 메고 예, 이렇게 다니시던 걸 기억하거든요. 예, 예, 예. 일종의 서울 시민들이 비정치적인 거물을 선호하는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시정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왜 그런 선택을 쭉 했을까 혹시 이렇게 해석을 네. 해보신다면 어떻게 글쎄, 생각이 뭐 드시나요? 그 분석은 이제 저도 처음 네. 듣긴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참 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의 정치라는 거하고 예. 또 여기는 행정이라는 게 대본이니까 예. 물론 서울시장은 정치적 위상도 있는 자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시민들은 아마 그 자신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런 행정가 또는 뭔가 그런 쪽의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치인이긴 하지만 비정치인.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참 까다로운 겁니다. 예. 거물이어서 대통령감도 되고
그렇지만 비정치적이고 그래서 행정을 잘하고 그러니까 참 네. 그 묘한 그 줄타기 그렇군요.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네. 저는 가끔 그런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을 네. 해보면 완전 정치인도 아니고 완전 비정치인도 아닌 그렇게 참 그게 저도 이제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진짜 정치인이죠. 네. 당의 예. 지원을 받아야 되고 예. 당과 함께 당의 대표로서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당인으로서 네. 그런데 막상 사실 이렇게 또 당선되고 나면 예. 결국 행정이 거의 95%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를 하기보다는 행정을 잘해주길 바라는 아마 그게 대세가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게 참 그게 그 저도 뵈려고 생각을 해서 쭉 짚어보니까 네. 참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신년사에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년이 지금부터 설마 10년은 아니시고 6년 하신 거에 4년 더해서 10년 이런 말씀이죠. 뭐 그런 의미로 읽힐 그래서 수도 이제 있는데요. 아 그게 삼선 도전이사다 이렇게 네.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뭐 언론에서는 그런 해석도 했는데요. 네. 근데 저는 뭐든지 지속 가능성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유엔도 왜 지속 가능한 네. 개발 목표 네. 뭐 이런 네. 걸 네. 내세운 것처럼 그리고 강산도 10년이면 변하는데 네. 10년 해야 변하는데 저는 이런 행정도 뭔가 그런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년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기보다 그 앞에 내 삶을 바꾸는 내 삶을 바꾸는 예, 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걸 이제 10년 동안 완성하신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번 뭐 밀양 화재 사건 네.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또 총리께서도 사실 사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1년도 아직 채 안 됐는데 물론 책임을 져야죠. 도덕적 책임은. 네. 그렇지만 뭔가를 이렇게 착수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예. 뭐 하다못해 이런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하드웨어도 행정의 절차라는 게 다 있어가지고 적어도 3년, 길게는 네. 뭐 한 10년이 돼야 이런 게 완성이 되고 그런데 하물며 뭐 의식을 바꾼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패턴을 바꾼다는 거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 말씀 가운데 의식을 바꾼다든지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신년사에서 서울의 10년 혁명 예. 거기다가 앞에 내 삶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동시에 저는 뭘 굉장히 주목했냐면 사회적 우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역시 왜냐하면 예. 아까 제가 역대 시장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 어떤 가치와 어젠다가 중요하느냐인데 제가 한번 다시 또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순 시장 때 슬로건이 서울 포청천 조선이었습니다. 네. 복마전 시대를 벗어나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개발이 아니라 개발 이후로 간 거죠. 그건 때는 뭐 행정 이렇게 정돈이었습니다. 예. 이명박 시장,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삶의 질을 얘기했는데 이명박 시장조차도 청계천 환경이라는 어젠다를 들고 나온 겁니다. 예. 예. 오세훈이 디자인을 들고 나왔죠. 네. 근데 지금 시장님께서 공동체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사회적 우정, 공동체와 연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면 서울이 개발해서 삶의 질을 거쳐서 공동체의 가치로 진화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치라는 걸 전면에서 내세운 사실은 최초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우정은 굉장히 제가 이게 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역시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다우시네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실 주목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우정을 어떤 뜻으로 어떤 취지에서 하셨는지 사실 저는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 분석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또 서울 시민들이 이제 바라는 그런 서울시정의 이 변화하고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지난 6년 동안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유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사실 노력을 이미 많이 해왔는데 저는 그걸 보다 더 통합되고 본질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이런 걸로 묶어내서 하나의 새로운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사회적 우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 또 제가 그 앞에 쓴 문장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네, 세상을 네, 넘어서 네, 네. 이제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그런 새로운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알아서 네, 안전도 네. 지켜야 되고 네. 삶도 살아가야 되는 예, 예.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출생에서부터 보육, 교육, 결혼 뭐 이 모든 과정이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고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세상으로 예, 가야 예. 자신의 삶의 질과 예. 안전과 그리고 동시에 세상이 또 긍정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근데 하여간 참 특이한 것은 네. 개발연대, 개발시정에서 삶의 질 시정으로 바뀐 것이 벌써 이제 꽤 됐는데 다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뭉뚱거리는 어떤 공동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의 의식으로서의 사회적 우정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하나 새로운 어떤 단계랄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이어서 참 흥미롭다.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사회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모든 사회적 제도나 이 사회 운영의 원리가 예. 전부 사회적 불신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정도 모든 걸 다 불신한 상태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네, 또 지금 서울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지금 1인 가구가 이미 한 25%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인 가구까지 치면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홀로 그냥 밥 먹어야 되고 홀로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잖아요. 이거를 사회적 가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이런 어떤 이 서로 막 경쟁이 치열한 이런 세상에서 저는 이 어떤 사회적 경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사회적 우정의 시대가 거죠. 열려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의 대통령 다음 정도 바쁘신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담론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주 스피디하게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을 여쭐 것은 조금 주제를 바꿔서 요 직전 민주공대에 성북구청장 영배구청장하고 예. 시흥 경기도 시흥의 김윤식 시장하고 같이 두 분 다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이죠. 예.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주 생생한 이래서 정말 분권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네네. 근데 국무회의에도 배석하시는 최강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이 이건 진짜 자치분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심지어 헌법에 넣을 정도로 라고 느끼는 정말 이건 아닌데라는 리얼 생생 분권의 필요성 어떤 사례를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매일매일 느끼죠. 그거를 제일 정말 이건 진짜 아닌데 싶은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현장에서 네. 문제도 발견할 수 있고 답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우문현답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렇죠.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건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메르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스는 기본적으로 이 광역적 단위에서 벌어지는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중앙정부가 본래 맡게 돼 있고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책임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 다 해결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계속 확산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 시민들의 안전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 그 어느 병원에 있었던 것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때 서울시 대처가 상당히 돋보였었죠. 근데 그걸 중앙정부 보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중앙부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도 했고 그 다음에 메르스 확진을 받으려면 보건소에 와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여러 검사를 해서 그 가건물을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확진을 받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하루가 걸려요. 근데 그 검사를 우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게 해달라. 그래서 됐어요. 네. 하루를 아낀 거잖아요. 네. 이 감염병, 전염병에서 하루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효과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분이 어디를 다녀서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확진된 다음에는 이분은 우주복 입고 병원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대화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미리 사전에 보건소에 오게 되면 네. 이미 벌써 이 검문을 다 하고 그래서 미리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분이 거짓말하는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다 알아요. 지하철 타면 지하철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렸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가령 그 예. 모든 것을 서울시가 또는 자치분권이 강화된 상태에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나씩 해서 다 개선했어요.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집중적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안 됐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어서 좀 저항이 있었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나 권한을 중앙정부가 예. 다 갖고 있는 거죠. 정말 국민들의 생명에 관계된 이런 감염병,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다 내려줘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예. 왜냐면 우리가 늘 현장에서 보면서 요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혁신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늘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앙정부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예산도 8대2로 예. 8을 갖고 있고 권한을 전부 다 갖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거 외에는 하지 말아라. 시키는 것만 해라. 이게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분투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방 분권이 제대로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10배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니까 그 예산을 쓰는 게 다 추상적이고 획일적이잖아요.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 맞춤형으로 주민들의 욕구나 그 소망에 따라서 쓰게 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지적되어 온 것 외에 실제로 메르스를 예를 들어서 재난의 대처조차도 훨씬 더 이제 그랬다 하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최근에 뭐 제일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아니었습니까? 예. 그게 뭐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하셨는데 하루에 50억을 썼는데 뭐 효과는 1.5%였느니 비효율적인 포퓰리즘이었느니 그러니까 또 바로 그 메르스 당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무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란데 너네는 왜 대응을 안 하니 또 이제 이렇게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거는 결국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또 차량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취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 현 시점에서 그런 어떤 정쟁적 이념적 요소를 빼어내서 조금 더 같은 비용을 들이고 혹시 조금 더 그때 효율적인 대안이 혹시 없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나요? 또는 있었을까요? 아니 그럼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 확실히 효과가 있게 하려면 네. 차량 이부제라든지 차량 등급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이 노후 경유차는 경유차 중에서도 오래 운행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가장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최악의 상황에서 비상저감 조치입니다. 네. 그게 1년에 저희들은 한 7번 정도 될 거라고 예측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OECD 평가에 따르면 1년에 거의 17,000명이 우리 한국에서 조기 사망하는 이런 아주 중대한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그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서는 그때로서는 할 수 있는 사실은 답답하지만 최선을 다하신 것이고. 네, 그래서 말씀드린 예. 차량 이부제를 강제로 한다거나 차량 등급제를 하면 좋은데 하면 그건 더 우리 좋지만 권한에 그건 없기 권한 때문에 외이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그랬던 예.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심각할 때는 그런 차량 법정 의무 차량 이무제로 가는 하나의 마중물이다 이거는. 그리고 분명히 그때 전제했었는데 네. 뿐만 아니라 이걸 그 시민들이 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 5월달에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한 3,000명이 모여서 그때도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노약자나 아이들이나 임산부에서는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우리가 할 수 있냐?
그래서 10가지를 정한 것 중에 이게 하나였어요. 네, 시민들이 네. 결정한 겁니다, 그랬군요. 사실. 최근에는 다행히 참으로 다행히 일어나지 않고 조금 지나간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 아픔 속에 남아 있는 것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아닙니까? 현장에 저도 가보고 그 이후에 사실은 시에서 관련한 토론회를 하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할 때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이 이루어졌지만 또 그 후에도 또 뭐 온수역도 있었고 이제 그런저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 됐다고 저희들이 안심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굉장히 뼈아픈 사고였고요. 예, 왜냐하면 저의 발밑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제 등잔 예,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고 비록 그게 이제 뭐 아주 다수의 사상자는 아니었지만 그 이른바 김군이라고 하는 네. 그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상징하는 바는 저는 너무나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이른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나 사람의 가치보다는 경영의 효율화라든지 이런 경제성을 따지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예. 그늘 밑에서 일어났던 사고다. 왜냐하면 그때 이 안전에 관한 것조차도 다 외주화줘서 이 경영을 말하자면 효율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명박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됐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서울특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미처 거기에 손이 안 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뼈아프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대책위원회를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대책들이 이제 논의가 그거 됐죠. 저희들이 전부 협조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과 대책을 다 들었고요. 우리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은 잊어도 서울시는 잊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서 지금은 외주화됐던 안전에 관한 업무들이 전부 직영화하게 됐고 그러면 시스템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단적으로 적어도 그런 사고는 우리가 거의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안심해도 좋은 단계인가요? 뭐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저희들이 예. 안전에 관한 장담은 있을 수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고를 계기로 지금 서울시에서 외주화되고 있던 안전 업무에 관한 네. 모든 것은 직영화됐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화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정규직화 되니까 기존의 정규직들하고 정규직화된 본래 비정규직 사이에 또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해결해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이후에 정시성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네. 과거에는 시간 지키려고 일종의 무리하게 뭐 실적보다도 오게 예. 한 거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좋다. 뭐 예컨대 정말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가치가 시정에 다 침투되도록 사람이 먼저다가 이제 대한민국에도 서울에도 다 공통의 가치로 이렇게 되고 있군요. 시장님, 6년 동안 제일 잘하는 게 뭐다? 길게 설명 마시고 단답으로 한번 딱 말씀해 주세요. 그 밤새도 다 아니 제일 잘한 거 뭐다? 네. 스스로 생각하는 최고의 지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 질문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서울 시민의 삶이 정말 복잡다단하잖아요. 네, 또 이해관계가 얼마나 다 다양합니까? 세대마다도 다르고 지역마다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정은 복잡하고 그리고 그게 다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사람들은 저보고 큰 거 한 방 해라. 그 이명박의 저는 오늘 사실 이명박 큰걸 시장의- 여쭤본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네, 그런데 그래도 채무 한 채무 8조 거. 감축해서 예. 지금 사회복지 비용이 한 4조에서 지금 10조가 됐거든요. 네. 2배 반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누군가의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 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최고의 지적. 도시 재생도 과거에 네. 생각해 보시면 이명박 시장 때부터 시작한 게 뉴타운 네, 재개발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서울이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다 정리하고 그 대신 도시재생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냈죠. 이것도 채무와 예. 도시재생. 제가 이제 단답으로 여쭤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시네. 역시. 근데 제일 잘하신 게 뭐냐가 답하기 좀 곤란하다 그러셨잖아요. 더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방주사용으로 왜냐하면 가장 유력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오늘 뭐 거의 저 후보이기 청문회 하시네 때문에. 보니까. 그러면 가장 최하다 이거는 내 스스로 점때 최하점을 줘야 되겠다. 이건 내가 그건 뭡니까? 내가 6년 동안 야 이건 내가 좀 제가 아쉽다. 너무 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건 예. 예상 답변 치고는 전혀 아니, 이거 아니, 도움이 안 되는 아니, 답변인데. 근데 그래도 아니 일보다 사람을 더 챙겼어야 되는데. 사람을 더 챙겨.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도 제가 막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다들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수첩을 들고 다녔거든요. 네. 하루에도 요새 뭐 그냥 수첩을 없애셨습니까? 수첩을 없애버렸어요 이제. 예. 그래서 늘 저는 제가 잘못한 거는 빨리 반성하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수첩을 좋아하셔가지고 들고 다니실 때 늘 그때 참모들이 저 수첩을 뺏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수첩이 없어져서 시 공무원들의 원성이 좀 사라졌나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중국의 그때 21세기 위원회라고 정말 네. 중국의 아주 뭐 최고의 그 책임자들이 다 나와서 3일 동안 중국 정책에 관해서 토론하는 네.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수첩을 그냥 깨알같이 다 쳐갖고 이만한 수첩에 한 권을 갖고 오다가 비행기고 이렇게 포켓에다 넣어놓고 그냥 내렸어요. 참으로 근데 시에는 참 다행스러운 아무리 일이었겠네요. 찾아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들리는 많은 소문은 시 직원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일부러 누군가가 없앴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민주공대에 지금 후보들을 거의 안 모십니다. 근데 거의 지금 예외적으로 후보를 모셨는데 그 이유는 유력해서가 아니라 서울시장,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은 민주당 전체의 자치단체 그리고 현재까지 6년 시정을 통해서 아까 가치 얘기를 했지만 일정한 가치를 제시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뵙자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제가 오늘은 예방 주사를 좀 많이 맞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우상호 우리 의원 같은 이제 경선 후보죠. 경쟁자입니다. 네. 아마 이제 야권의 본선 후보들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강남 집값 되는데 말이지. 이게 재건축을 서울시가 정책을 좀 잘못 써서 재건축을 작년에 집중 승인해서 이게 하는 거에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이제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원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진단을 잘해야 네. 처방이나 치료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그게 아니라 그동안 중앙정부가 사실 이 부동산에 관한 투기나 이런 거를 규제하는 여러 조치들이 사실은 다 없어졌죠. 예.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 임대주택을 강제로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의무화돼 있었던 게 그게 의무제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 이윤 환수 제도가 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정도를 40년이었던 것이 네. 지금 30년으로 30년 당겼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는 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정책 수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괜찮았잖아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렇게 된 게 그런 여러 정책이 종합돼서 나타난 그런 면이 결과인데 없다고 하기는 조금 그러나 이건 오히려 종합적으로 봐서 이거는 뭐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은 시정의 책임을 묻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이제 예. 협력해서 그야말로 뭐 뭘 하나 발표하더라도 저희들은 중앙정부하고 다 작구까지 다 서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건 뭐 비판의 측면보다는 아마 공감할 수 있을 대목이라고 보는데 민병두 의원 우리 워낙 그 저보다 앞서서 연구원장을 그렇죠. 한 예. 뭐 우리 당의 아이디어맨입니다. 네. 그 시장 경선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일종의 복합 시설, 복합 건물을 많이 해야 한다. 근데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라든가 학교 이런 곳에 청년이라든가 무슨 이런 복합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저도 참 공감이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 성북의 뭐 김영배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다 포장 괜찮다. 결국은 이제 외국의 경우도 그런데 도심에 공공 복합 건물을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지금의 동사무소, 심지어 경로당, 시장, 공원 등등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최대한도 이렇게 복합화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 공공시설, 심지어 주거까지 가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상당히 검토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럼요. 저는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미 제가
그래서 그 전부터 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네. 동작구청을 새로 지금 만드는데 네. 이사 가는 지역이 시장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됐죠. 현장 가서 야, 이거는 로테르담에 비니마스라는 건축가가 지은 네, 더 마크트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본래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 위에 아파트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주민들이 살아요. 근데 밑에는 시장이에요. 이런 거 한번 얘기해봐라. 특히 비니마스라는 건축가는 우리 서울로 7017을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재미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실험해봐라.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경선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경선도 없이 시장을 2번이나 됐잖아요. 너무 쉽게 하셨어요. 글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정말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예. 좀 정책적으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이 대화나 논쟁이 있는 게 참 좋겠다. 사실 시장을 이미 6년 하시다 그렇지만 색을 메고 다니실 때의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또 시장이 되게 했던 동력과 시민들의 인식 가운데는 조금 전에 그 예를 드셨지만 많이 다니시면서 특히 해외를 많이 다니시면서 시민운동가로서는 드물게 많이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섭렵하시고 그걸 책으로 엮어내시는 것들이 큰 자산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에 많은 자산이 되었었죠. 예, 뭐 저는 제가 좀 띄워드린 겁니다. 아, 예, 예. 아니 제가 이제 저는 사회적 우리가 예. 점쟁이가 돼야 된다. 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의 지도자든 정식 지도자든 우리가 가야 될 미래 방향을 잘 알고 있어야 사회를 시민을 잘 이끌 수 있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면 진짜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3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기. 과거를 우리가 성찰해 보면 아 우리가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잘한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게 알 수 있고요. 그건 꼭 자기 개인적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정책이나 사회나. 이렇게 돌아보기. 네. 예. 두 번째 둘러보기입니다. 둘러보기. 우리 주변을 다 둘러보면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알 수 있죠. 특히 외국을 바라다 보면 저는 뭐 싱가포르나 네. 또 영국이나 예.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사회들 보면 다 방향이 나오거든요. 일본도 뭐 가보면 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걸 딱 나오죠. 둘러보기. 세 번째는 내다보기입니다. 내다보기. 미래를 조금 내다보는데 그 방법이 통계라든지 예. 빅데이터를 보면 벌써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1인 가구가 25%가 네, 됐다 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산업적, 경제적 그렇죠. 영향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이제 소형 평수가 중요하지. 그럼요. 옛날처럼 크게 지으면 집이 안 나가요. 80평, 네. 90평 하는 현수막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 근데 길거리에 이제 제가 그런 취임하고 현수막이 나서 있었죠. 예. 개포동에 그때 재건축을 막 한다고 해서 네. 그러면 하되 거기에는 소형 평수를 적어도 30% 넣어야 된다. 네. 그랬더니 그 조합에서 막 그냥 뭐 플래카드를 박 시장 물러나라 다음 그때는 선거에 그게 두고 보자. 시비거리였군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막 이제 절차가 길게 진행되잖아요. 한 1년 지나서는 30% 해달라고. 그러니까 1년 미래를 네. 사람들은 잘 내다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제가 일본 사회를 보면요. 일본은 벌써 초고령화, 그렇죠. 저출산 사회가 벌써 예, 예. 20년 전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뭐 지금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배우는 노력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공대가 참 대단하다. 공부하는 대화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김윤석 원장님 다음 저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대단한 이 프로젝트다. 그 시장님,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찬 의원이 소위 삼실론이 있습니다. 선거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절실하게.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는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삼실에 의해서 오늘 우리 박 시장님의 돌아보기, 둘러보기, 내다보기 이것도 삼보기론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이 공대 학생들한테 좀 전파하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목상 화백 잘 아시죠? 예. 청와대의 그 광장에 그렇죠. 서라는 네. 그림도 그 전시회 제가 실렸던- 썼습니다. 네네. 예. 그분과 제가 한번 이 민주공대 그때는 민주미대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근데 마을 만들기를 놓고 저희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비판을 하셨어요. 마을 만들기가 좋다.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게 너무 좀 딱딱하다. 재미없다. 또 네. 하나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들을 주체로 전면에 참여시켜야 한다. 즉 곁다리가 아니라 아예 예술적 마을 만들기라는 컨셉으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가지 않으면 마을도 개성이 있기 어렵고 예술가들도 주인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그런 의식으로 가야지 현재는 너무 형식적인 인프라 위주로 간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너무 당연한 지적이고 예. 결국 그 도시 재생이라는 것도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와가지고 아무리 예. 아니 서사 그 미술이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결국은 주민들이 스스로의 예술적 재능이나 그게 비록 소박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오래 가는 거고 잘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왕왕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도시 재생의 사실 뭐 솔직한 현실입니다. 근데 네. 그나마 서울의 경우에는 네, 네.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과정에서 마중물 사업이라 그래서 역량을 키우는 주민들의 이해라든지 이런 걸 높인 다음에 시행하고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지적하신 어려운 점,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서울의 이 도시 재생이 지금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금 미술을 얘기하셨는데 미술만이 아니라 예술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요새 저희들이 셰프 그렇죠. 그래서 예, 식당을 통해서 그 지역이 재생이 될 수 있도록 KBS 이육정 PD라고 해 요리 채널 네. 이걸 열심히 했던 분이거든요. 누들 로드 이런 것도 네, 만들고 네. 뭐 그랬던 분이신데요. 아무튼 그런 실험도 하고 다양하게 카페 예술적 또는 뭐 셰프적 뭐가 붙게 하는 토대로서의 마을 만들기를 제시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큰 결국은 획을 그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것은 이목상 화백의 말씀은 주민이 주체로 되는 예술적 마을 만들기로 계속 노력하겠다 예, 하는 그럼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럼요. 나중에 임하백님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죄송한 거는 이런 게 또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사실은 네. 그런 걸 마음껏 할 수 있게 권한도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비용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공공기관에서 드릴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예. 너무 빤해서 거의 열정페이 비슷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까 왜 규제나 중앙집권에서부터 좀 네. 해방돼서 말하자면 막 그런 게 필요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 품값에 상응하도록 충분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제한이 돼 있고요. 뭐 조달 기준 뭐 이런 게 거미줄 같은 네.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제 성장이나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게 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런 악법이나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걸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컨대 제가 정보 공개도 전에는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신청하면 가부를 결정해 줬습니다. 그게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이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문서는 공개한다. 뭐 절대 아니다라고 분류한 것이 아닌 한.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프라이버시에 예, 공개된 거나 예. 국가 안보에 관한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개발 정보 이런 거 빼고 모든 거는 다 해라.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의 80-90%는 지금 네. 다 공개되고 있죠. 시장님. 네. 아까 이거 지난번 2번 너무 쉽게 된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자 그런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야 이거 당으로부터 혜택만 받고 기여는 적은 거 아니야? 당 기여 부족론 그걸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당에 어떻게 기여하는 게 기여한 겁니까? 아이고 저한테 그 아니 물으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빌어서 네. 예, 제가 지난번 이제 우리 중앙당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단체장들이 네. 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심사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PPT로 딱 정리한 게 이제 3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공약을 얼마나 지켰냐. 그거는 뭐 제가 거의 100%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2번째 정리하기를 당에 뭘 기했냐. 그래서 첫째는 당의 승리를 견인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승리에 기여한다는 건 당으로서 지난번 가장 큰 겁니다. 제가 네. 2번 하면서 특히 2번째 재선하면서 서울의 구청장과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세월호 직후여서 분위기가 좋다고 했는데 경기도와 인천시는 떨어졌잖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이게 시장 한 사람 당선되는 것 못지않게 구청장들이 다 당선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선도 그때 서울시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선거도 이번에 모든 선거구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저는 현직 시장으로서 민주당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민주당의 가치에 헌신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치가 뭡니까? 이런 인권과 민주주의와 민생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복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압도적으로 기여했죠. 전국의 모델이 됐으니까요. 세 번째, 민주당의 미래에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서두에 전제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 광장의 결과였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했지만 연 인원 1,700만 명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네. 평화스럽게 촛불 시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서울시에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거의 10년 동안 우리 민주당에 정부가 없었잖아요. 네. 그것을 대신해서 서울시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그 정신과 철학과 가치를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긴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MB와 박근혜의 탄압을 버텨가면서 그래서 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서울시에 검증된 정책과 사람을 갖다 쓰겠다. 저한테 네. 3번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결국은 우리가 철학과 가치가 같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다. 직접 대통령이 돼서 썼으면 더 해피했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이, 그런 불충한 얘기를. 아, 이거 불충에 속하나요? 아니, 대통령 제 1년도 아직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진짜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얼마나 탄압받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민주정부의 미래를 지켜오면서 이제 뭐 좀 할만할 때가 됐잖아요. 서로 같이 잘 보조 맞춰가지고. 아까 시장님 그 세계적인 건축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서울로 제가 올라가 보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이 사용자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야 이건 추울 때 걷기도 그렇고 더울 때 걷기도 그렇고 감상하기도 그렇고 이게 좀 디자인적으로 좀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데모가 없으신가요? 아니, 물론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길이잖아요. 그게 찻길이었잖아요, 본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고가가 길로서 된 것은 좋지만 그 길 자체 위를 디자인적으로는 걸어다니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계의 여러 공모를 예. 거쳐서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거를 그것도 제가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다 결정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2월 지금 현재까지 네. 780만 명이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겨울도 상당히 사람들이 옵니다. 예. 근데 5월 달에 개장이 됐잖아요. 예. 1,000만 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다 시민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의 관광지가 1,000만 이상이 오기가 힘듭니다. 영국의 더 가디언지가 런던도 비슷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런던이 실패한 걸 서울시는 했는가? 이런 기사도 하나 있은 적이 있는데요. 그거야 또 나중에 변화를 만들 수도 있죠. 아무튼 이 핵심은 그 과거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사람이 다니는 네. 보행 도시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보행 친화 도시로 가는 큰 길에 이 서울도 있고 지금 저쪽 세운상가에 데크도 지금 이미 1단계는 공사 끝나 있거든요. 2단계까지 남산으로 이어지면 20분 안에 서울 시내를 웬만하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욕심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은 네.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도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싸고 안전하고 편리한 건 없잖아요. 겨울철에 냉난방 다 되고 냉방도 양냉, 강냉도 다 있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계속 덥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서울 시민들이 가장 위대한 시민이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우리를 그냥 채찍질하니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울 시민들은 수첩을 다 갖고 다니거든요. 뭘 시킬까? 그게 위대한 시민. 딱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선을 앞으로 거쳐야 하지만 본선의 후보가
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저는 결국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안철수, 경기 남경필 이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인가요? 미래바른당인가요? 하여간 헷갈리는 이름이지만 1대1 구도가 연대해서 된다고들 봅니다. 만만한 게임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말씀처럼 승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민주 진영에서는. 근데 지금 예상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남경필 지사가 본인은 경기도에서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서울 현재 시장인 우리 박 시장님하고 전선을 만들면서 뭐 미세먼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광역 서울도 메가시티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고 나온 바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좀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요새 도시국가론, 광역 도시가 돼야 경제력을 갖는다라는 이론을 수용해서 서울, 경기, 인천을 통으로 묶고 다른 광역권도 더 크게 하는 광역 몇 개를 전국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의 어떤 수익은 지방으로 좀 나누고 동시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데 사실은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한편으로는 해제하는 그런 광역 서울도가 돼서 우리가 과거에 뉴타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욕망의 정치에도 호소하는 예를 들어 이러한 그러면 제가 승리하면 경기도도 다 그런 거죠. 행정을 다 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시면 물론 그것을 전체 통으로 갈지 그런 광역 서울도 개념 안에 1, 2, 3, 4로 나눌지 그것은 아직 그쪽에서 정리를 해야 들고 나오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쉽게 넘길 수 없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얘기, 더 강력한 자치분권이다. 이건 자치분권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규제 해제를 수도권도 해야 된다. 전체로 가자. 자, 등등. 이런 만약에 논리를 제기한다면 지금 생각하실 때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저는 우선 현실성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째는 현실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0만 인구도 큰 인구잖아요. 방금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협치나 협력에 의해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서울시의 이기주의로 보면 수도권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경쟁 상대가 부산이나 광주가 아니고 저는 뉴욕이나 런던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에서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저는 지방정부에 이전하고 가도록 하는 건 나쁠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게 위기인 것 같지만요. 저는 홍릉 같은 경우에 국책연구소가 상당 부분이 지방에 갔지만 서울시가 그걸 일부러 매입하고 해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린 먹거리가 그거였다면 지금은 21세기에 새로운 서울과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저는 거기서 탄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실험을 함으로써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독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남경필 지사의 그런 제안을 조금 더 제가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제안을 한다고 하면 중국 경우에는 징진치 프로젝트라고 베이징, 허베이성, 그다음에 또 텐진, 천진까지 합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광역 단위로. 그것처럼 우리도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의 이 수도권이 이렇게 각자도 하면서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협력적 광역 공동체 주택 문제도 서울은 지금 뭐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적으니까 그것도 협력하면 서로 예컨대 땅은 내주시고 우리가 주택을 우리가 지어서 경기도민도 일부 들어가고 서울시민 들어가는 뭐 이런 거라든지 얼마든지 저는 협치 구조를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뭐 런던도 그레이터 런던, 뉴욕도 그레이터 뉴욕 뭐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뭐 바꾼다고 하면 저는 용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경기도와 서울시를 인천을 통합해서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든다고 하면 그게 뭐 지금 대한민국이죠. 뭐 그러다면 다른 지방과는 차별성을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되 그 대신 협력 구조를 만들고 제가 만약에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서울에 집중했는데
저는 지방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냥 저절로 서울시가 된 건 아니잖아요. 많은 지방 도시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서울 인구의 지금 약 20%, 210만 명이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거의 직장에서 은퇴 이렇게 단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지방의 귀농 귀촌해서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뭔가 지방 발전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할 때 불충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뭐 실제로 뭐 불충은 아니고 뭐 봉건시대 용어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께 이번 삼선 도전에 부딪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까다로운 이슈가 대선일 겁니다. 차기 대선.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차기 대선의 주자로서 살아있다고 하면 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양반이 이제 시장 되면 이제 바로 그때부터 대통령 준비만 하시겠네 이럴 것이고 차기 대선은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아 이제 바로 이제 뭐 희망도 없으니까 레임덕이 시작되겠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아까 저희가 분석했던 비정치적인 정치 거물을 바라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 까다로운 서울 시민들의 뜻도 맞추면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다음 대선은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실 겁니까? 제가 사실 지난번에 잠깐 대선 행보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내린 어떤 결론 또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서울시장 선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대선이라는 것은 그건 뭔가 정말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어떤 각오나 준비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그거에 연연해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사실 내렸어요. 그때도 사실 제가 서울시장으로서는 지지도가 상당히 그때도 높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대선 후보로서는 굉장히 바닥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대선에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또 제 마음속에도 있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년 동안 우리 정부가 아니고 또 저는 지난 6년 동안 정말 박원순 제안문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탄압받으면서도 지켜온 이 서울시정을 정말 제대로 해서 저는 뭐 전국에서 뭐 이렇게 서울시가 1등하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네. 차원에서도 네. 서울이 가장 빛나는 도시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중앙정부가 이제는 정말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오늘 제가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거의 끝났는데 대통령께서 보고 박 시장 더 특별히 할 말 없어요? 이렇게 가끔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을 수도 없어요. 가끔 그렇게 물으시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전에 시장님이 같으면 그렇게 물으시면 시 공무원들도 그래서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진짜 정부와 서울시가 예. 정말 짝꿍이 돼서 정부로서도 서울시가 중요합니다 사실. 아니 그럼요. 지금까지는 이게 엇박자가 많이 났잖아요. 우리 대통령일 때 여기는 한나라당 일할 맛이 주진우고. 나시죠? 그럼요. 지금은 사실 뭐 장관들하고도 네. 전화 한마디면 서로 이렇게 다 협조적일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정말 그렇게 되면 정부도 서울시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성과를 내준다면 정부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중앙정부와 부딪히지 않는 환경에서 정말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초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해석을 너무 제가 잘해주시네요. 너무 설명 힌트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런데 시장님 처음에 사회적 우정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 그렇게 해서 사회적 우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세 번째의 기회를 부여받으신다면 이걸 내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그 사회적 우정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명료한 또는 구체적인 혹시 그런 그리고 계신 사업 한 가지만 공개해 주시죠. 꼭 한 가지니까 참 어려운데 제가 이제 신년사에서 또 그걸 네. 구체화한 게 예.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사랑에 투자하는 네. 도시. 그게 말하자면 청년들이 네. 마음껏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키울 수 있는 도시. 네. 그걸 얘기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집중하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게 또 저출산 고령화 좋네요, 사회하고 참. 직결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그게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지방 정부, 그런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세 좋습니다.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만 좋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시간이 아쉬운 가운데 다 가는 것 같고요. 오늘 모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들과 함께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시게 될지 아닐지 이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한결같이 색을 메고 이렇게 현장을 다니던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자리가 분명하고 또 야당 시장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광장을 제공했던 시장 박원순의 자리와 기여 또한 우리가 잊을 수 없고 또 서울시정의 발전사에 있어서 삶의 질을 거쳐서 사회적 우정이라는 그리고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새로운 가치와 기여를 하고 계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역사적 위치 또한 그건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건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고 우리의 역사 속에 이제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고 함께하는 저희 당원과 지지자들도 또 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더 좋은 시정 펼치시길 바라고요. 좋은 성과를 혼자 가지십시오 하는 거는 다른 경쟁자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네. 공정하게 가지시길 네.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공대 민주서울시 입대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